안녕하세요. 민법 12월 말 모의고사 강평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제 정답률 낮은 지문 위주로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은 제가 민총하고 물권 정도는 좀 쉽게 냈고, 채권법에 가서 좀 힘을 줬더니, 실제로 본 수험생들도 이제, 처음에 민총 물권 쉽게 풀다가 채권 가서 좀 고생했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답률도 보니까 민총 물권은 다들 많이 맞추셨는데 채권법 쪽에서 이제 정답률이 낮은 문제들이 꽤 나왔다 죠. 어쨌든 한번 그래서 이제 유형이 여러분 실제 시험장 가셔도 만약에 막 쉽게 풀다가 갑자기 어려진다 이렇게 해서 당황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게 실제 시험장 가셔도 정신 바짝 차리고 그래서 갑자기 어려진다 그래도 문제들이 막 쉬워서 우리 쉽게 나왔구나 이러고 풀다가도 중간 이후부터 확 어렵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럴 때 절대 당황하시면 안 돼요. 그냥 평정심을 가지고 풀어주시면 그래도 이제 문제 맞춰야 될 문제 잘 맞출 수 있다. 그죠? 자, 그래서 이제 하나씩 보시면 이제 민총은 3번. 3번 문제도 이제 어렵지 않았죠. 그래서 종물에 대한 얘기였는데, 이제 지문이 좀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많이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는, 그러니까, 다들 잘 맞추셨는데, 이제 15번을 좀 헷갈리셨더라고요. 그래서 15번 보시면, 건물의 상용에 공하기 위해서 설치된 정화조는, 이거 판례 있잖아요. 정화조는 그냥 독립한 물건이 아니라 그냥 그 건물의 일부라고 봐버립니다. 그래서 부합물이지 종물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정화조는 건물과 독립된 물건으로서 건물의 종물이라고 하면은 건물의 구성 부분을 봐야 될 것이다. 맞다. 그죠? 15번이 맞는 지문인데, 이걸 이제 틀린 지문으로 찍으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이거 그냥 단순 암기 판례인데 잘 알아두시자. 그죠? 정화조는 구성 부분이다. 종물이 아니다. 그죠? 자, 넘어가시고, 이제 딴 거 볼 게 없어요. 그래서 쭉 가시고. 잠시만요. 그래서 이제 쭉 넘어 23번. 23번 가보시면 이제 물권법인데, 이제 물상보증인에 관한 권리 옳지 않은 거 이제 그 문제였는데, 이제 4번 지문이 정답이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또 이거를 뭘 많이 틀린다 보니까 2번 지문들을 또 틀린 지문으로 많이들 찍으셨더라고요. 그래서 2번 지문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비교 판례도 있고 그래서 이건 이제 노트 보고 그림을 그려가면서 좀 봅시다. 그래서 오늘 나눠드린 노트 이제 첫 번째 페이지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실제 사례가 어떤 사례냐면 갑이 채권자고 이제 을이 채무자인데 이때 이제 병이 물상보증을 써줬어요. 그래서 X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해갖고 물상보증이 되어줍니다. 근데 이제 물상보증인의 X부동산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정한테 팔았어요. 그죠? 처분했다. 그러면 이제 정이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하잖아요. 그죠? 이런 정을 보고 이제 우리는 제3취득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당 목적물을 이제 소유권 취득했거나 이제 지상권, 전세권 취득하면 이제 제3취득자라고 부르는데, 그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갑이 이제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이렇게 가서 이제 경매 신청을 해가지고 실행을 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저당권 예컨대 저당권이다 그러면은 목적물 소유권 이전돼도 쫓아가서 이제 실행할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래서 저당권 실행했다. 그럼 이제 정은 기껏 X 소유권 취득했다가 경매다 갖고 이제 경락인이 매각되고 완납하면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하게 생각하시면 이제 정이 소유권 취득했는데 을의 채무 때문에 정이 경매당하고 정이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당연히 정이 을에 대한 구상권자다.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정이 소유권 가지고 있는데 경매로 소유권 상실하면 정이 을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꼴이 되니까 정이 을에 대해서 구상권 가진다, 구상권자다. 원칙적으로 맞다. 그죠? 그런데 이게 원칙적으로 이게 이제 원칙에 대한 얘기인데 이 원칙이라는 게 이행인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죠? 근데 이제 반대로 비교해야 돼요. 그죠? 그냥 비교라고 쓸게요. 비교해서 비교 사례로 이제 이행인수가 있는 경우를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좀 극단적인 사례를 들어보면 여기 이제 X 물건이 1억짜리인데 이 갑의 을에 대한 피담보 채권도 1억이에요. 그럼 사실상 이 X부동산은 1억짜리 가치가 안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갑이 어차피 X부동산 1억짜리에서 갑이 1억 경매하면 1억 다 받아갈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실질적 가치는 제로입니다. 제로.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정이 만약에 이행인수를 했다고 그러면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매매대금에서 공제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에 1억을 공제해버리면 영원이에요. 영원.
그러니까 이제 정은 병에 대해서 0원을 주고 X부동산 소유권 취득했단 말이에요. 그죠? 정은 쉽게 얘기해서 돈 한 푼 안 들이고 X부동산 소유권 취득한 거예요. 근데 경매당해갖고 소유권 상실됐다 그러면 이 정한테 손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그죠? 오히려 이때는 누가 손해본 거야? 병이 손해본 거예요, 병이. 그죠? 병은 돈 한 푼은 못 받고 정인한테 줬는데, 그죠? 소유권 상실돼버리고, 그죠? 매매대금 어차피 받은 게 없잖아요. 이행인수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이제 이행인수가 있었던 사안에서는, 0원 주고 산 정이 이제 구상권자가 아니라, 이행인수가 있는 사례에서는 기존의 물상보증인이, 이 기존의 물상보증인 병이 오히려 을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자다. 이해하시죠? 그죠? 맞잖아요. 이행인수 있는, 그러니까 이행인수 하고 이렇게 샀다고 그러면 1억짜리 부동산은 병이 상실은 병이. 그죠?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이행인수가 있는 사례에서는 정이 아니라 병이 구상권자. 이거는 반드시 비교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물상보증인 소유 부동산이 이제 처분돼서 제3취득자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경매된 사례는 이 지문이 나오자마자 여러분들 뭐부터 찾아봐야 돼? 이행인수가 있었냐, 이행인수가 없었냐, 이행인수가 없었냐, 이행인수가 있었냐, 이거부터 찾아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2번 지문, 23번에 2번 지문 보시면 담보부동산의 제3취득자가 채무의 이행을 인수하더라도 그랬죠? 이행인수 했습니다. 이겁니다. 이행수하더라도 물상보증인의 책임은 소멸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이 실행되면 물상보증인만이 채무자의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거 이행인수 있는 사례이기 때문에. 그죠? 이행인수가 있으면 물상보증인의 구상권자, 이행인수가 없고 그냥, 자, 이행인수가 없이 전액을 지급하고 샀다. 정이 이행인수 안 했으면 1억을 전액 지급하고 샀을 거 아니야? 근데 소유권 상실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정이 1억 원 주고 샀는데 소유권 상실했으니까 그때는 정이 구상권자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이제 반드시 비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 23번에 해설 가보시면 지금 이제 2번에 해설의 2번에 보면 물상보증인이 제3취득자에게 매도하고 담보부동산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 채무에 이행을 인수한 경우 이렇게 나오죠. 그게 키워드예요. 그게. 그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행을 인수하면 제3취득자가 아니라 물상보증인이 구상권이다. 그러니까 소유권, 형식적으로 소유권 상실한 사람은 정이지만 실질적으로 1억을 손해를 본 사람은 병이기 때문에 병이 구상권자다. 되셨죠? 그죠? 요렇게 이제 설명드리면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노트에 그려놨으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 잘 하시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바로 24번. 24번은 정답률이 처참합니다. 30%대밖에 안 나왔어요. 31% 나왔다. 그죠? 그래서 이 지문은,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제 니은번, 디귿번 지문이 이 문제의 핵심이었는데, 기억번, 리을번은 쉬웠고. 그래서 이제 니은번, 디귿번 지문이 이제 핵심인데, 요게 이제 니은번, 디귿도 이제 비교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디귿번 지문은 제가 이제 이거 한 2017년쯤에 나온 판례였는데 이제 나온다 그랬는데 올해 나왔었어요. 올해 이제 디귿번 지문이 나왔었고, 근데 이제 니은번 지문이 비교해야 되는데 니은번 지문은 아직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비교해서 정리를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이 틀리신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노트, 바로 전에 본 노트 이제 바로 밑에 있는 노트를 보시면 답이 근저당하고 근데 이제 공동 근저당. 그래서 채무자가 을이었는데 을은 X부동산 제공했고요. 저당권에. 그 다음에 물상보증인이 또 병이었는데 병은 Y부동산을 또 담보로 제공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답이 요 을의 X부동산과 채무자 을의 X부동산과 물상보증인 병의 Y부동산의 공동 근저당을 갖고 있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근저당은 채무액이 증감 변동하니까 이제 확정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그 피담보 채무 확정 시기. 그죠? 근데 이 사례에서 이제 갑이 일단 이게 이제 니은번 지문인데 니은번 지문은 갑이 스스로 요 X부동산에 대해서만 경매 신청했어요. 즉 Y부동산에는 경매 신청 안 했어요. 그죠? 이런 사례. 그래서 갑이 X부동산에만 경매 신청하고 Y부동산에는 경매 신청 안 한 사례예요. 자, 그런데 이게 지금 갑이 이제 공동근저당권자라고 그랬으니까 이제 갑이 저당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 그림은 이 공동근저당권자인 갑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거예요.
여러분, 근저당권에서 이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피담보 채권 확정 시기 언제라고요? 잘 아시다시피 경매 신청 시입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죠,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에 그 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된다. 근데 갑이 X부동산에다가 경매 신청했으니까 이 X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경매 신청 시에 바로 확정이 됩니다. 피담보 채무 확정. 그러면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 Why? 갑이 X부동산에 경매 신청했으니까 경매 신청 시에 X부동산에 피담보 채무 확정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요것만 경매 신청했는데 요거는 경매 신청 안 했는데 Y까지 동시에 함께 확정이 되냐? 요게 쟁점이에요. 이때 우리 판에는 함께 확정된다고 그랬습니다. 이거 중요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갑이 X만 경매 신청해도 경매 신청하지 않은 Y까지도 함께 확정이 된다. 그죠? 난 이제 바로 비교 들어갈게요. 이제 디귿 번째. 그림은 뭐 똑같죠. 그래서 또 이제 갑이 공동 근저당 갖고 있는데 이번에는 딱 다른 하나가 요게 이제 X부동산에는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있었어요. 예컨대. 그래서 이 사례에서는 이번에는 누가 경매 신청하냐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 정이 이렇게 이제 X부동산에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갑의 입장에서 X부동산은 제3자의 경매 신청에 의해서 확정이 되는 거예요. 그죠? 아시다시피 이제 또 우리 조금 전에 봤지만 이제 근저당에서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되지만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언제 확정된다고요?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이 되죠. 이거는 기본적으로 암기가 돼 있으셔야 되고, 그죠? 그래서 근저당권자 스스로 아니고 이제 뭐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완납 시에 확정이 된다. 그래서 정이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정이 X부동산은 경매 신청했는데 요 Y부동산에는 경매 신청이 지금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사례도 또 그러니까 이 사례도 그렇고 이 사례도 그렇고 X는 경매 신청이 됐는데 Y는 경매 신청이 안 된 이런 사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누가 신청했냐가 다른 거죠. 이때는 공동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는데 이때는 제3자가 신청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쨌든 제3자가 신청해도 X부동산에 대해서는 경매 신청이 됐으니까 피담보 채무가 확정이 되긴 되는데 언제 확정된다? 매각되고 만납시다. 이건 뭐 여러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근저당권자 스스로 하면 경매 신청 시 확정되고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된 거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이제 X부동산에 대한 피담보 채무는 정의 그 경매 신청으로 해서 매각되고 완납 시 확정되는데 이때 또 문제는 뭐예요? Y. 경매 신청 안 된 Y에도 확정의 효과가 발생하느냐 그랬는데 이때는 확정이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걸 비교하는 게 이제 핵심이죠. 제가 이제 요걸 비교하는 게 핵심이고, 요걸 비교하라고 문제를 니은번, 디귿번 붙여서 이제 내드린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때는 왜 확정이 안 되냐? 그죠? 이때는, 자, 공동근저당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하면 무슨 의미가 있다고 그랬어요? 기본계약 해지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경매 신청한다는 얘기는 나는 더 이상 뭐 기본계약에 의해서 뭐 더 이상 거래를 안 하겠다 이런 의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해지의 의사가 들어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Y는 경매 신청이 안 됐지만 기본계약 자체에 해지 의사가 있기 때문에 이때 스스로 경매 신청한 경우에는 경매 신청이 안 된 Y까지 함께 확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제 뭐 기본 강의 때라도 설명드리지만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이 해지의 의미는 없고 그냥 근저당권자는 그냥 계속 하고 싶은데 제3자가 개입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제3자는 계속 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데 제3자가 경매 신청에서 못 되게 되는 케이스니까 그래서 이제 바로 경매 신청 시 확정하지 않냐고 매각되고 완납시까지 기다려줬다가 비로소 요때 확정시킨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요 제3자가 경매 신청한 사례에서는 갑에게 해지 의사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오로지, 그러니까 오히려 갑은 정에 의해서 방해를 받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정이 직접 경매 신청한 X만 확정을 시켜주고 경매 신청이 안 된 Y에 대해서는 확정을 안 시키는 거야. 되셨죠, 그죠? 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올해 이젠 벌써 작년이 됐네. 이게 23년 변리사 시험에 나왔잖아요. 이쪽은 이제 아직 안 나왔고, 그죠? 그래서 이것도 반드시 비교해서 정확히 정리를 하고 계세요. 어렵게 나오면 이것까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들 많이 헷갈리겠죠. 그죠? 그래서 결국 어디서 차이가 난다? 스스로 경매 신청했냐? 아니면 이 후순위 저당권자 등 제3자가 경매 신청했냐? 여기서 차이가 납니다. 여러분 이제 정리할게요. 자, 공동근저당권에서 X랑 Y랑 이렇게 공동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X에만 경매 신청이 됐을 때, X의 하나에만 경매 신청이 됐을 때 나머지 Y도 함께 확정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인데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하면 하나만 경매 신청해도 모두 함께 확정이 돼버리고 제3자가 경매 신청하면 신청한 X만 확정되고 Y는 확정이 안 되고 되셨죠? 그죠? 정확하게 비교해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니은번 보시면 이제 지문으로 가볼게요. 공동근저당 목적과 부동산 가운데 일부만 경매돼서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20배당의 경우에, 자, 공동근저당권자 자신이 경매 신청했다. 자, 그러면 스스로 경매 신청한 거니까 둘 다 확정이 돼버려요. 그러면 그 경매 신청 시에 목적 부동산 전부에 관해서 피담보채권이 확정된다. 맞습니다. 경매 신청 시. 디귿번 공동근저당 목적 부동산 간의 일부만이 경매돼서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20배당의 경우에 제3자가 경매 신청한 때에는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지급한 때 목적물 전부에 관해서 확정된다. 이러면 틀립니다. 디귿번은. 되셨죠? 그죠? 그래서 디귿번은 제3자가 경매를 신청한 때이기 때문에 신청된 X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확정이 되고 Y에 대한 피담보채무는 확정되지 않습니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니은은 O고 디귿은 X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많이들 틀리셨던데 좀 정확하게 비교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제가 노트에 이제 정서를 해놨기 때문에 노트로 이제 복습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29번 가십니다. 자, 29번은 뭐 채권자 취소 사례가 매우 복잡하게 나왔죠. 그죠? 이런 문제가 여러분 29번에 이런 문제 만나면 이거 바로 푸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뭐 이제 모의고사 뭐 이제 객관식 강의 따라 맨날 말씀드리지만 중간에 시간이 많이 걸리겠다, 어려워 보인다 이런 문제는 바로 잡고 푸는 게 아니라 일단 스킵을 하죠. 일단 띄워놓고 뒤에 이제 문제 끝까지 다 풀고 나서 시간을 남긴 다음에 그때 돌아와서 푸셔야 돼요. 안 그래도 중간에 이런 거 풀다가 시간 막 한 문제 푸는데 10분 확 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문제 당황해갖고 쉬운 문제도 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좀 어려운 문제가 보인다 그러면 반드시 그냥 일단 넘겨라. 그리고 나중에 뒤에 거 다 풀고 시간 남을 때 이제 푸셔라. 되셨죠? 그죠? 요령이다. 그죠? 자, 그리고 이제 그러면 요 사례도 복잡하니까 제가 이제 노트로 또 정리를 해왔어요. 그래서 노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사례 순서대로 그대로 노트를 한번 그려볼게요. 갑이 을에게 이제 5천만 원을 대여합니다. 그리고 을에게는 X부동산이 이제 7천만 원짜리, 그죠? 사행이 당시에 7천만 원짜리 X부동산이 있었는데, 이 X부동산에 대해서 A은행이 2천만 원을 대여하고 저당권까지 설정을 해놨다. 그래서 2천 대여했지만 이자나 지연손해금 이런 거 붙을 걸 생각해서 최고액은 3천으로 이제 잡아놨다. 그 다음에 이제 또 B은행한테 돈을 또 빌렸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번에 1천만 원 대여했는데 또 이제 근저당 이것도 이제 근저당이죠. 근저당 설정했는데 최고액은 2천으로 잡아놨다. 최고액은 좀 크게 잡아놔야죠. 뭐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이런 거 있으니까. 그죠? 이러고 있는데, 아이고, 뭐 채무도, 그러니까 X부동산 하나 있는데, 뭐 채무도 많고 이런데, 이 유일한 X부동산을 이렇게 병에게 이제 뭐 매도를 해버렸죠.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사행위가 되겠죠. 그죠? 이거를 갖다가 또 이제 5천만 원에 팔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건 이제 별 의미가 없는 숫자입니다. 나중에 보시겠다. 어쨌든 이제 이제 병 수익자가 되겠죠. 그죠? 등기를 마쳤다.
네, 그럼 이제 우리 이런 사례 많이 보시죠. 그죠? 그래서 수익자 병이 소유권 취득하고 나서, 이거 내 부동산이 됐으니까, 내 부동산 위에 붙어 있는 저당권들을 좀 말소를 시키고 싶다. 그래서 당장은 돈이 많이 없어서 A에 대해서만 변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등기 말소까지 다 해놓습니다. 이제 전액 변제, A에 대해서는 전액 변제했대요. 전액 변제하고 A의 근저당권을 말소까지 시켜줍니다. 그죠? 이제 이런 상황이다. 그죠? 그런데 이제 나중에 이렇게 보니까, 갑이 이제 우리 사행이 했네. 그러고 이제 사행이 취소를 하겠죠. 그죠? 그래서 요게 이제 5번. 전액 변제 말소한 게 5번. 그 다음에 이제 6번. 갑이 이제 사행위가 있었다는 걸 알았다. 그래서 2017년 6월 1일에 취소 원인을 알게 되었다. 그럼 이제 우리 제척 기간은 이제 안날로부터 1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날 취소 원인을 알았다 그러면 요날부터 1년 내에 채권자 취소권 행사를 해야 될 겁니다. 제척 기간. 그죠? 그래서 결국 갑이 나중에 을과 병을 상대로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했다. 언제 했냐? 2018년 5월 1일에 했다. 그러면 이제 1년보다 좀 빨리 했네요. 그죠? 그래서 2017년부터 1년 계산하면은 뭐 초일 불산입하고 그러면 6월 1일 24시까지만 하면 될 텐데 5월 1일 이제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했으니까 제척 기간은 지켰다. 그죠? 근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 이제 사례 문제는 여러분들 실력이 탄탄하면 이런 거 쓰다 보면 이제 뭐 보여야 돼요. 채권자 취소소를 제기하는데 을과 병을 상대로 했다? 병은 수익자니까 당연히 상대방이 될 수 있는데 을은 상대방이 될 수 있어야 하는데 안 돼요, 이거는. 이런 게 이제 이게 사례 읽어보면서 이런 게 그냥 당장 딱딱딱 올라야 돼. 이제 뭐 지문에 하나 깔려 있겠지,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취소소송 제기됐다가 이제 8번째 이제 요 뒤에 이제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도래했는데 사실심 변론 종결시가 도래했는데 이때 원리금 합계 요 갑의 채권이 처음에 5천만 원 빌려줬는데 이자도 붙고 지연손해금도 붙었겠죠. 그죠? 그래서 갑의 원리금 합계는 보니까 6,500만 원이었다. 근데 우리 사행위 당시에는 X부동산이 7천만 원이었는데 나중에 사실심 변론 종결시 보니까 X 가격이 좀 올라서 X 시가가 8천만 원으로 올랐다. 이런 것도 쟁점이 되죠. 그죠? 여러분, 나중에 이제 가액 배상하거나 할 때 이 사행위 당시의 시가가 아니라 사실심 변론 종결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이 X부동산의 가격을 가치를 판단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X 토지 시가가 사실심 변론 당시에 8천만 원으로 올랐다. 그죠? 그래서 8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이제 B은행은 이제 피담보 채권은 처음에 1천만 원 빌려줬는데 뭐 다른 얘기 없으니까 일단 B의 피담보 채권은 1천만 원으로 보이죠. 그죠? 이게 이제 사례도 되게 복잡해서 사례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다 사례를 정리를 한번 해본 겁니다. 그죠? 그럼 이제 지문 하나씩 가보시죠. 기억본 보시면 바로 지문 뜨죠. 갑이 을을 상대로 한 소재기는 피고 적격이 없어서 부적법하다 맞다. 그죠? 그래서 너무나 잘 아시다시피 채권자 취소 소송의 상대방은 수익자나 전득자지 채무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채무자 을은 피고 적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기억본 맞고, 그죠? 그 다음 이제 니은 병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법원은 사행위 취소했다는 원상회복으로서 병명의 소유권 전득기의 말소 절차에 이행을 명할 수 있다. 틀렸죠. 그죠? 자, 이 사례는 눈으로 보시다시피 사행위 이전부터 이미 다른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사행위 이전에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사례에서는 나중에 수익자가 변제하고 이렇게 말소한 경우에는 자, 보시면 나갈 때는 7천만 원에서 그러니까 책임재산에서 일탈될 때는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 공제하면 4천만 원만 일탈이 된 거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병이 이거 A은행의 저당권은 변제하고 다 말소시켰는데, 즉, 이 변제하고 말소한 후에, 변제하고 말소된 뒤에 원물 반환, 원상회복으로서 원물 반환을 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다? 초과회복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원물 반환은 불가능합니다. 원물 반환 안 된다.
나갈 때는 이거 다 공제하고 나갔는데 돌아갈 때는 A 저당권은 없어진 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때 원물 반환 안 된다는 게 판례 태도입니다. 왜냐? 초과 회복 문제 생긴다. 그럼 뭐만 가능하냐? 가액 배상만 가능합니다. 여기 이제 사행이 전에 저당권이 설정돼 있던 사례에서는 나중에 이 변제하고 저당권 말소됐을 때는 원물 반환은 더 이상 안 되고 가액 배상만 가능하다 잘 아시는 판례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니은번 원상회복으로서 뭐 병명의 소유권자 어떻게 말소줘서 이익 명할 수 있다 틀린다. 이거 원물 반환이잖아요. 그죠?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문제가 제가 조금 전에 사실 힌트를 드렸는데 자, 을의 X부동산이 이렇게 책임재산에서 일탈될 때 당시에 A의 저당권도 붙어 있었고 B의 저당권도 붙어 있었기 때문에 A의 저당권, B의 저당권, 피담보 채무액 전부 다 공제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아직은 뭐 여기서 확정되고 아직은 확정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이건데 일단은 요 사행이 당시로 적어볼게요. 그래서 7천만 원에서 2천만 원, 1천만 원 다 공제하고 나면 4천만 원만 일탈이 된 거야. 그런데 이제 나중에, 그죠? 나중에 이렇게 이제 병이 A만 말소하고 B는 말소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결국, 그러면 이제 나갈 때 요만큼만 빠져나갔으니까 회복시킬 때도 공제해줄 피담보 채무액은 다 공제를 하고 돌려보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제 공제를 해봅시다. 그래서 여기 다 적어놨으니까, 그죠? 그래서, 자, 일단, X부동산의 시가에서 빼야 되는데 X부동산의 시가는 사실진 변론 종결을 기준으로 한다니까 지금 X부동산을 원상회복 시켜야 되는데 원상회복 대상이 지금 8천만 원입니다. 일단 8천만 원에서 공제를 해야 되는데 A은행의 그러니까 사실진 변론 종결 당시 문제를 읽어보시면 사실진 변론 종결 당시 A은행의 원리금은 이제 갑의 원리금은 6,500만 원이었다 그렇고 그러니까 요 갑의 원리금이 6,500만 원이라는 얘기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갑은 요 범위 내에서 이제 채권자 취소를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5,000이었다가 이제 6,500으로 바뀌었죠. 그죠? 좀 늘어났잖아요. 이자 및 지연소액은 붙어가지고. 그죠? 그러면 갑은 원칙적으로 자기 채권 범위 내에서만 채권자 취소 행사할 수 있고 자기 채권 범위를 넘어서서 채권자 취소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 6,500만 원은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X시가 8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원물 반환은 초과 배상 때문에, 초과 회복 문제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고, 가액 배상하면은, 가액 배상 이제 그 계산을 해야 되는데, 문제를 읽어보니까, 이제, 이 문제에서 또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병의 수익자가 A의 저당권은 변제하고 말소했고, B의 저당권은 변제하고 말소가 안 돼 있는 상황이고, 그러면 A 것만 공제를 할 거냐, 아니면 B 것도 공제를 할 거냐, 그러니까 모두 다 공제를 해야 되냐, 아니면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 판례 태도는 이 말소된 A의 저당권이나 말소되지 않은 B의 저당권이나 모두 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A는 별말 없으면 2천만 원 채권, 피담보 채권. B는 또 이제 1천만 원 되었으면 1천만 원 채권. 그럼 다 공제하고 나면 5천만 원만. 그래서 결국 가액 배상을 해야 되는데 이 가액 배상의 금액은 5천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둘 다 공제해야 되는 게 이제 맞다. 그죠? 결론적으로죠. 그래서 이 판례에서 중요한 점은 이게 그러니까 이 저당권이 그러니까 요 저당권들이 말소가 됐든 말소가 안 됐든 어쨌든 사행이 즉 책임재산에서 빠져나갈 당시에는 이 X부동산에서 얘네 이 A 말소된 저당권이나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이나 결국 책임재산에서 일탈될 당시에는 다 공제를 해줬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말소된 A만 공제하고 B는 공제 안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틀린 거예요. 그래서 둘 다 공제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5천만 원이 나와야겠죠. 자, 그럼 이제 지문을 한번 보시죠. 이제 D급본 보시면 법원이 사행이 취소했다는 원상회복으로서 병에게 가액배상을 명한다면 병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은 6,500만 원이다. 틀렸죠. 그죠? 6,500만 원이라는 숫자는 여기 있는데, 그죠?
지금 이 6천만 원, 6,500만 원보다 5천만 원이 작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값이 취소할 수 있는 한계는 6,500만 원인데 가입 배상은 5천만 원만 받을 수 있으니까 결국 6,500만 원이 아니라 이게 금액이 된다. 그래서 이제 리을번이 맞죠. 그래서 법원이 사형이 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병에게 가입 배상을 명한다면 병이 갑에게 지급해야 될 금액은 5천만 원이다 맞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디귿번 6,500만 원이 아니라 리을번 5천만 원이 맞다. 여러분 이것도 이제 해설을 좀 보시면, 그래서 이 문제의 핵심은 이제 그 디귿번 리을번 지문인데 29번에 그 리을번 해설 보시면, 제가 이제 밑줄 쳐놨죠. 이제 그 해설의 21쪽인데 위쪽에 밑줄 쳐놓은 부분 보시면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과 말소되지 아니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을 모두 공제해서 산정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모두 공제해야 된다. 그죠? 그래서 A의 피담보 채권액 2천만 원, B의 피담보 채권액 1천만 원, 이건 모두 공제. 이게 포인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액배상금은 5천만 원이에요. 5천만 원. 그죠? 그러니까 이제 답은 결론적으로 자기 채권이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5천만 원만큼 취소하고 5천만 원만큼 원상회복을 받을 수가 있다. 되셨죠? 그래서 디귿번이 아니라 리을번이 정답이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게 출제자가 함정을 판 게 뭐냐면, 출제자가 함정을 판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A 거는 이미 변제하고 말소됐으니까 이건 공제 안 해도 되겠네. 이건 공제 안 하고 이것만 공제하면 7천만 원이잖아요. 7천만 원이면은 이 가입배상금이 7천만 원인데 갑은 자기 채권 범위 안에서 할 수 있으니까 6,500만 원 범위 내에서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 디귿번을 맞다고 그래서 틀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우리 출제자 포인트는 뭐다? 이미 변제되고 말소된 2천만 원도 당연히 공제가 돼야 된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변제되고 말소된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나 말소되지 않은 저당권의 피담보 채권액이나 모두 공제해야 된다. 그래서 이게 5천만 원, 7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이다.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 문제도 정답률이 이제 36%밖에 안 났었다. 그죠? 뭐 어렵긴 했었죠, 문제가. 그래서 이제 노트를 다 적어 드렸으니까 이제 이 노트 보면서 또 복습하시면 좀 이해가 될 겁니다. 그죠? 자, 그러고 넘어가시고, 이번 이제 32번 가보십니다. 32번은 뭐 한 59% 정도 나왔는데, 뭐 이거는 2번 지문을 여러분들이 잘 몰라서 많이들 틀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2번 지문이 2021년 비교적 최신 판례인데, 읽어보시면, 동일 당사자 사이에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를 할 때는 그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효과가 인정된다. 이거 좀 잘 알아두세요. 이것도 많이 헷갈릴 겁니다. 이때 그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의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초과 액수는 다른 채권의 변제에 당연히 충당된다. 틀립니다. 이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이 을에게 예컨대 A 채권, B 채권, C 채권 이렇게 갖고 있고 1억 5천, 다 1억이라고 해볼게요. 다 1억 이렇게 이제 갖고 있는 거 채권. 그래서 수개의 채권 관계가 성립되어 있는데 을이 갑에게 돈을 갚으면서 1억 5천을 갚는다. 1억 5천을 갚는데 을이 특정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했다고 그랬으니까 할 건데 A를 지정해서 나 A를 갚겠다 그러면서 1억 5천을 변제한 거야. 그러면 A는 1억인데 1억 5천 변제했으니까 5천이 남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상식상 1억을 변제해야 되는데 1억 5천 A를 특정해서 1억짜리 변제하면서 1억 5천을 줬다 그러면 5천이 남는데 그럼 여러분 상식상 그럼 당연히 B나 C나 아무데나 충당을 시켜버리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우리 판례는 충당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오히려 이 5천에 대해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조심해야 돼요.
왜? 1억, A를 특정해서 1억, 을이 A를 지정해서 A를 갚겠다고 그랬는데 A가 1억인데 1억 5천을 갚았으면 5천은 부당이득이잖아요, 이거는. 그죠? 그래서 아무 약정이 없는데 당연히 나머지 B나 C에 충당이 된다는 게 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약정이 없었기 때문에 남는 요 넘게 변제할 5천만 원이 당연히 뭐 B나 C나 충당된다 그러면 틀린단 말이에요. 이게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많이 헷갈리실 겁니다. 그죠? 여러분 상식상 채무가 있으니까 5천만 원 남으면 당연히 나머지로 충당될 것 같은데 우리 판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1억 변제해야 되는데 1억 5천 변제했으니까 5천만 원을 부당이득 반환 받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해서 어렵습니다. 이 2번 지문. 그죠? 그래서 이때 그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 액수를 초과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초과 액수는 다른 채권 변제에 당연히 충당이 된다. 틀립니다. 이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여러분 상식상 당연히 그럴 것 같은데 아니란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32번의 해설 좀 보실게요. 그래서 해설 22쪽에 이제 맨 밑에 2번 지문 해설 보시면 동일 당사자 사이 수개 채권 관계가 성립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특정 채무를 지정해서 변제할 때는 그 특정 채무에 대한 변제 요건은 당연히 인정되고 1억에 대한 변제 요건은 당연히 인정되고 이때 그 변제 액수가 지정한 특정 채무 액수를 초과하더라도 지금 초과 액수 상당 즉 5천만 원의 채권이 부당이득 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 자동 채권이 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다른 당사자 사이에 뭐 다른 채권의 변제 충당하는 공제의 대상으로 삼게 라는 합의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 액수가 다른 변제 채권에 다른 채권 변제에 당연히 충당된다거나 공제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이 요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진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 요게 5천만 원이 요렇게 있고 이제 값도 이제 B 채권, C 채권 남아 있으니까 요것들이 상계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건 이건 가능한 거예요, 그죠? 우리 판례도 거기 부당이득 관계에 따라 다른 채권에 대한 상계의 자동 채권이 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요 5천만 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니까 이게 상계 자동 채권이 될 수 있으면 변론을 하고 당연히 충당되거나 공제되는 건 아니다. 그죠? 그래서 상계는 가능하다. 결국 이 5천만 원이 당연히 충당되는 게 아니라 부당이득 반환이 가능한 거고 이걸 가지고 뭐 상계를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례도 나오면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좀 잘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점이 여러분들한테 뭐 기본적인 거 설명드리는 것보다 이제 나왔을 때 타격 있는 것들 좀 설명드리는 게 낫겠다 싶어요. 그죠? 자, 우리 넘어가시고. 자, 그다음 이제 36번 가시면 자, 36번도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헷갈리셔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2번, 3번, 4번 지문이 이제 2019년에 나온 판례인데 이걸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사례,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사례를 먼저, 이게 사례만 좀 이해하면 되게 쉬운 판례거든요. 그래서 보실게요. 일단 우리 저기는 읽어보시죠. 2번, 3번은 여러분들이 현재까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36번에 2번 지문 보시면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 임차인이 반환한 임대차 목적물이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임대인이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 임차인은 불이행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발생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의 반환 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지고 훼손의 특히 훼손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임대차는 나중에 이제 종료 시에 갑이 을에게 목적물을 반환 청구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X를 을에게 인도하고 지금 사용수익 시켜줬잖아요. 그죠? 근데 나중에 임대차가 종료하면 갑은 을에 대해서 목적물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을은 빌려갔던 물건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니까 특정물 채무가 되겠죠. 그죠? 네, 주로 이제 건물 사례가 나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건물이 화재가 난 사례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을은 빌려갔던 건물을 그대로 돌려줘야 되는데 이제 요 건물이 화재가 나갖고 이제 멸실되거나 훼손돼가지고 빌려온 상태대로 돌려줄 수 없게 되었다. 그죠? 그죠? 그럼 이제 갑이 을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게 특정물 채무 불이행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특정물 채무의 경우에 특정물 채무는 이제 그 채무자가 선관 의무 부담하고, 선관 의무 입증 책임 누구한테 있다? 채무자에 있다. 채무자 의뢰 입증 책임. 그래서 우리 맨날 보는 판례가, 이게 화재 원인이 불명이더라도, 화재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더라도, 을이 스스로 자기가 귀책사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이게 결론이잖아요. 물론 예외는 있죠. 예컨대 이게 뭐 전기배선이라든가 건물의 구조적 문제여서 임대인의 지배 영역에 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손해배상 의무 안 지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건 임차 건물 부분이고 임차 외 건물 부분이 있다 그러면 또 거기에 대해서는 또 이제 을이 입증 책임 안 지고 이런 예외들은 있는데 원칙적으로 이렇게 목적물 반환할 때 특정물 채무인 채무자 을이 이제 스스로 입증 책임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화재가 원인 불명이더라도 멸실 훼손된 경우에 을은 스스로 귀책사의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을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3번 질문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예에서 3번 다만 임대차 계약 존속 중에 발생한 훼손이 임대인이 지배 관리하는 영역에 존재하는 하자로 발생한 것으로 추산된다면 뭐 대표적인 게 전기배선 사례죠. 그래서 하자를 보수 제거하는 것은 임대차 목적물로 사용 수익하기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는 임대인의 의무에 속하고 임차인이 하자를 미리 알았거나 알 수 있던 특별한 사정이나 임대인은 훼손으로 인한 목적물 반환 의무에 불이행했다는 손해배상 책임을 임차인에게 물을 수 없다. 그죠? 그래서 원칙적으로 을이 입증 못하면 책임을 져야 되고 예외적으로 임대인의 지배관리 영역이다, 뭐 전기배선이다 그런 경우는 그때는 이제 손해배상 청구를 못하고, 그죠? 자, 되셨죠? 그죠? 자, 그런데 이제 4번 질문을 가보시면 위 2 및 3의 법리는 임대인의 훼손,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서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랬는데 여러분 이거 지문만 보면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셨을 거예요. 그죠? 자, 이거는 실제 사례를 알면 이제 쉬운데 이제 이 사건은 뭐 임대인의 지배 관리 영역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이게 X가 기계였어요. 기계를 을에게 빌려줬는데 갑이 을에게 기계를 빌려줬는데 을이 임대차 종료하고 목적물 반환될 때 이 기계가 고장난 상태예요. 고장난 상태. 그래서 갑은 을에게 야, 너 빌려간 상태대로 목적물을 반환해야 되는데 너는 지금 고장난 상태로 나한테 반환하니까 너는 나한테 손해배상 해줘야 된다 그러고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 원칙적으로 입증 책임도 을이잖아. 그래서 을이 자기 과실 없음을, 이 고장난 데 대해서 자기가 과실이 없으면 이거 손해배상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제 을이 이때 뭘 갖고 항변을 하냐면, 임대인의 수선. 여러분,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잘 아시는 거예요.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 있다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을이 뭐라고 주장하냐면, 야, 이 기계가 고장나면 네가 고쳐야 돼. 그죠? 이 기계가 고장나면 각 네가 고쳐줘야 되는데 네가 안 고쳐줬으니까 나는 그냥 그대로 주면 되고 나는 너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 이러고 항변을 한 거예요. 수선 의무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 원심 판결도 좀 이제 잘못해가지고 맞네. 그러니까 을의 말을 그냥 그냥 확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게 기계면 임대인이 수선해주니까 그러니까 기계든 뭐든 어쨌든 임대인에게 수선 의무는 있잖아요. 그러면 갑이 고쳐줘야 되는데 안 고쳐줘서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갑에게 수선 의무가 있을 때는 을이 입증 책임이고 뭐고 그냥 당연히 손해배상 안 해줘도 된다 이런 식으로 판단했어요. 원심이. 근데 이제 대법원이 그걸 깨버리죠. 그죠? 아무리 갑에게 수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요게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갑이 고쳐줘야 될 수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그러니까 임대차 존속 중인 상황이 아니라 돌려주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임대차 끝나고 돌려주는 상황인데 처음에 빌려올 때는 멀쩡했는데 나중에 고장난 상태로 돌려준다 그러면 우리 아까 봤던 이 논리대로 특정물 채무자고 채무자 스스로 입증 책임지고 그래서 을이 고장난 데에 대해서 규칙사유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을은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 논리가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언제도 갑에게 수선 의무가 있는 경우에도. 되셨죠? 그죠? 이게 중요해요. 그래서 4번 보시면
위 2 및 3의 법리는 임대인이 훼손된 임대차 목적물에 관해서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당연히 적용이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예요.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게 원심의 판례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우리 대법원에 따르면 임대인이 수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그러면 진짜 고쳐달라고 했어야지, 우리. 그죠? 진짜 고쳐달라고 안 하고 돌려줄 때, 그죠? 수선 의무 주장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을이 멀쩡한 물건 갖고 와서 돌려줄 때는 고장난 상태로 돌려주기 때문에 이 고장난 데에 대해서 입증 못하면 을이 손해배상 책임 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되셨죠, 그죠? 자, 그리고 이제 넘어가시고, 이제 38번 가보시죠. 38번은 뭐 정답률 한 65% 정도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 1번, 2번 지문인데, 요거는 일단 한번 1번 지문은 이제 여러분들 기존, 그러니까 22년 판례예요. 이건 22년 최신 판례니까 제가 요번에 이제 최신 판례 강의 또 했던 건데 한번 읽어보시죠. 1번은 그냥 기존 판례니까 읽어보면 됩니다. 조합의 일부 조합원이 당초 약정한 출자 의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조합의 해산서에 발생해서 해산이 이루어진 경우에 자녀 업무가 남아있지도 않고 다만 자녀 재산 분배 절차만 남아있다. 여러분 이럴 때 아시다시피 원래 해산하고 청산 단계에 다 거쳐야 되는데 자녀 업무가 안 남아있고 오로지 분배 절차만 남아있으면 그냥 조합원들 사이에 셋째 줄처럼 조합원 사이에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이행되지 않는 출자금 채권 추심하거나 청산 절차 거치지 아니하고도 그냥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입비율 범위 내에서 출자 가입비를 초과해서 자녀 재산 보유하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바로 자녀 재산 분배 절차 진행할 수 있다. 맞죠? 그죠? 요건 이제 기존부터 있던 판례입니다. 그죠? 이건 이제 원래는 이제 해산하면은 청산 절차 거쳐야 되는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자녀 재산, 자녀 업무가 남아 있지 않고 단 자녀 재산 분배 절차만 남아 있을 때는 이렇게 이제 바로 조합원이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 더 많이 갖고 있는 조합원에 대해서 바로 자녀 재산 분배 절차 진행할 수 있다. 요 맞는 판례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제 2번 보시면. 요 2번 지문이 이제 좀 조심하셔야 되는데, 이 1의 경우에 자녀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면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서 이를 분배할 것이다. 그래서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녀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서 이를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좀 이제 간단하게 그림을 그려볼게요. 각자 1억 원씩의 출자 의무를 부담했는데 을은 이행했고 병은 이행을 했어요. 병도 이행을 했어요. 그래서 A조합이 을과 병으로부터 2억 원의 출자금을 받은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제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A조합이 뭐 열심히 식당을 하고 장사를 해봤지만 뭐 남은 것도 없고 손해본 것도 없어서 이 지금 이제 그러니까 이 청산 당시, 그죠? 청산 당시 그대로 2억 원이 유지되고 있다. 논의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정을 해볼게요. 그래서 손해도 안 보고 이익도 안 보고 그냥 처음에 시작한 대로 그대로 갖고 있다. 그죠? 근데 이제 갑은 출자 의무 이행을 안 했잖아요. 그죠? 이럴 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은 갑이 출자 의무를 이행을 안 했으니까 나중에 출자 의무 1억을 이행을 받아갖고 이걸 3억으로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걸 각자 이렇게 분배하는 방식. 그죠? 그럼 각자 1억씩 분배하면 되겠죠. 그죠? 아니면 두 번째 방식은 이거 뭐하러 굳이 받냐, 그죠? 1억 출자 안 시키고 그냥 지금 현재 있는 2억대로 지금 이게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 1번 지문에서 여러분 그 1번 지문에서 다섯째 줄 그거는 동그라미죠. 각 조합원은 자신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 비율 범위 내다 실제로 출자한 동그라미 좀 쳐놓으세요. 여기 청산 당시에 여러분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건데 최신 판례도 나온 건데 청산할 때는 비율이 출자 가액 비율 중요해요. 이게 기본이 돼야 이 판례가 이해가 갑니다. 이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청산할 당시에는 어떻게 나중에 청산할 당시에 어떻게 분배를 하냐면 출자 가액 비율로 분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 두 번째 제가 방법을 따르면, 자, 값은 어차피 1억 안 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출자가액이 0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값으로부터 안 받고 지금 남아있는 2억을 그대로 분배한다고 할 때, 값한테는 분배가 안 들어가요. 그냥 요 2억을 가지고 각지 을에게 1억 분배하고 병에게 1억 분배하고 이런 거예요. 되셨죠? 그죠? 이게 두 번째 방법. 우리 판례는 두 번째 방법을 따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리하면 이렇게 안 받은 거를 받아서 3억으로 채워놓고 각각 1억씩 분배할 수도 있고, 그냥 굳이 채울 필요 없이 그냥 안 채우고 지금 현재 당시에 2억을 가지고 갑에게는 분배 안 해주고 을과 병에게만 각각 1억씩 분배해주고, 이런 두 가지 방법 있잖아요. 우리 판례는 후자를 택한 후자를. 되셨죠? 그죠? 그래서 후자를 택해서 안 채우고 그냥 2억, 지금 현재 있는 2억을 가지고 실제, 자, 이게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2억을, 자, 이때 2억을 가지고 갑에게도 줘야 된다고는 그건 불합리하죠. 그죠? 근데 실제 출자가액 비율로 하기 때문에 갑에겐 분배가 안 들어갑니다. 2억. 그냥 을병에게만 이제 2억이 들어가지. 각각 1억씩 들어가지. 그죠? 그러면 요런 방식으로 분배할 때 값 보고 너 불이행한 1억 다시 이행해라라고 할 수 있어 없어요? 안 돼요. 이때. 왜? 실제 출자가액 비율대로 얘 빼고 주기 때문에 어차피 빼고 주니까 상관이 없어요. 얘로부터 다시 이행 청구를 할 수, 얘한테 출자 의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게 2번 질문이에요. 그래서 2번 질문 보실게요. 그래서 둘째 줄 나오잖아요. 일부 이행되지 아니한 출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자녀 재산의 범위를 확정한 다음에, 그러니까 3억을 채우지 않고 그냥 2억으로 확정을 한 다음에 각 조합원이 실제로 출자한 가액에 비례해서 분배함이 타당하다. 그러니까 갑은 아예 출자 안 했으니까 갑에게는 안 주고 을과 병에게만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타당하다. 그죠? 근데 제가 뒤에 이제 함정을 팠죠. 다만 이러한 기준에 따라 자녀재산 분배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다른 조합원들은 출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조합원에게 여전히 출자 의무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출자 의무 이행 안 했으니까 이행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 틀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안 채우고 그냥 얘한테는 분배 안 하고 이렇게 나눠주니까 더 이상 갑에게 출자 의무 이행하라고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이제 2번 질문이다. 되셨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자, 넘어가시고. 그래서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넘어와서 39번의 2번 질문인데, 이 39번의 2번 질문은 2021년 판례인데, 제가 이거는 뭐 올해 그 최신 강의, 판례 강의에서도 21년 판례지만 설명을 한번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39번도 여러분들이 2번 질문이 제일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보실게요. 요거는 이제 여러분 제가 노트를 안 써놨으니까 여러분 노트 좀 그려놓으시는 게 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채무자 을이 있는데 X부동산이 있었고, X부동산에 대해서 선순위 저당권자도 있었고 후순위 저당권자도 있었는데 이제 갑이 후순위 저당권자였던 사례예요. 그죠? 이제 갑은 을에게 피담보 채권이 있을 거고, 이게 저당권 붙어 있었으니까 이게 뭐 근저당권이었는데, 그러면 이제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이 되겠죠. 그죠? 이 후순위 근저당권부 채권을 병에게 채권 양도한 거예요. 채권 양도하면 병이 대항 요건을 갖춰줘야 되는데 이 병이 대항 요건을 안 갖췄어요. 병이 대항 요건을 안 갖추면 아예 채무자에 대한 대항 요건도 안 갖췄어요. 그죠? 근데 이제 이 A가 을이 돈을 안 갚으니까 경매 신청하고, 요게 이제 정에게 이제 경매가 됐고요. 그래서 정이 매각 대금을 완납했어요. 그럼 이제 배당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죠? 이때 실제로 어떻게 배당이 들어가냐면, 당연히 이제 선순위자 A에게 먼저 배당이 가야죠. 이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 법원이 배당을 병에게 했어요. 그래서 선순위자 A에 한 배당은 당연히 잘된 배당인데, 이 병에게 한 배당은 잘못된 배당이에요. 왜냐?
벽이 대항해권 안 갖췄죠. 아니 후순위 근저당권 채권량도 대항해권을 갖춰야 비로소 적법하게 배당을 받을 자격이 생기는데 대항해권 안 갖췄으니까 그죠? 배당이 얘한테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A에 대한 배당은 잘 된 건데 병에 대한 배당은 잘못된 거다. 여러분 이러면 이때 이 판례를 기억하셔야 돼요. 자, 배당이 들어가야 될 사람한테 안 가고 엉뚱한 사람에 갔을 때는 무슨 청구가 생긴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긴다. 그래서 이때도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생깁니다. 그래서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는 병이 확실해요. 대항해권을 채권량도 대항해권 안 갖춰서 받을 수 없는 사람인데 받았으니까 이 벽이 부당이득 반환 의무자가 맞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제 누가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했냐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을이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어요. 채무자 을이 병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한 거예요. 야, 너는 내 재산 팔아. 그러니까 여러분 을의 입장을 생각해. 내 재산 경매로 팔아가지고 너는 배당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배당받았으니까 너 나한테 부당이득 반환해라. 이러고 부당이득 반환 청구해. 우리 판례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 많이 헷갈릴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상식선 제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게 함정인데 채무자 재산이 경매돼 갖고 병이 배당을 받았는데 배당받아서는 안 될 사람이 받았으니까 여러분 다 상식적으로 당연히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 가능할 것 같죠. 그죠? 근데 우리 판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자, 우리 판례가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아무리 병이 잘못 배당받았다 하더라도 그 다음 그러면 이 병이 받으면 누가 받아가야 돼요? 을이 받아가야 돼요? 아닙니다. 갑입니다. 왜? 갑이 후순위 근저당권자인데 양도했는데 양도가 안 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을에 대해서 후순위 저당권자 후순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죠? 채권자가. 그죠? 그러면 병에게 배당이 안 되면 이게 갑에게 가야지 을에게 가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시죠? 그죠? 그러니까 을에 대한 부당이득이 될 수가 없는 거죠.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부당이득은 당연히 성립하는데 이 부당이득의 상대방이 누군지를 잘 아셔야 돼요.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자가 누가 되는지를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채무자가 아니라 후순위 근저당. 그래서 이제 병에게 배당된 건 잘못된 거다. 이 병에게 가야 될 배당은 누구한테 돼야 된다? 갑에게 가야 된다. 갑에게가 맞고 을에게가 틀립니다. 되셨죠? 그죠? 잘 안 보시나? 이게 병에게 가면 안 되고 갑에게 가야 되는 게 맞고 을에게 가게 되면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정리할게요. 이 병이 대항해권도 안 갖추고 배당을 받았는데 원래 누가 받아야 되는 거다? 갑이 받아야 되는 건데 병이 받아야 돼. 그러면 당연히 갑이 병한테 부당이득 반환 청구. 그죠? 근데 을이 병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했으니까 안 된다는 얘기야. 되셨죠? 그죠? 그래서 이제 2번 질문 보시면 우순위 근저당권과 함께 피담보 채권 양수했지만 채권량도 대항해권 안 맞추지 못한 양수인이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신청을 경매 절차에서 배당을 받았다. 배당을 받으면 안 되는 사람이 배당을 받았죠. 그래서 이제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생기는데 이제 아래 채권량도 대항해권을 갖추지 못한 양수인에 대한 위 배당으로 인해서 채무자에게 당연히 손해가 발생했다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는 배당받은 양수인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틀립니다. 채무자는 손해를 본 게 없습니다. 왜? 이 사람이 안 받으면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지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게 아니야. 그죠? 이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갑이지 을이 아니에요. 되셨죠? 그래서 2번 틀렸다. 어렵다. 이거 매우 어렵다. 부당이득인데도 부당이득 어려운 사례다.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지문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것도 해설 한번 읽어보시죠. 해설 27쪽에 맨 밑에 이제 2번 지문 해설 보시면 배당 절차에서 권리 없는 자가 배당을 받아감으로써 법률상 원인 없이 부당이득을 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사람은 배당이 잘못되지 않았다면 배당을 받을 수 있었던 사람이지 다음 순위에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가 있음에도 무조건 곧바로 손해가 채무자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 없다. 그죠? 이거는 채무자에게 손해가 아니라 갑의 손해다. 그래서 이제 아래 밑줄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양도인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배당 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는 근저당권자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누가? 양도인. 양도인 누가? 갑이죠, 갑. 그래서 양도인 갑이 배당 요구 없이 당연히 배당받은 근저당권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채무자에게는 위 배당으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가 없다. 그죠? 그래서 손해를 입은 자는 을이 아니라 갑이다. 되셨죠? 자, 그럼
그러면 이제 40번은 뭐 볼 게 없고 여기까지 보시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린 문제 위주로 봐드렸는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고, 나머지 이제 얼마 안 남으셨는데, 우리 또 이제 열심히 하시고, 이제 모의고사 한 번 남았죠. 1월 모의고사 한 번 남았으니까, 이때 1월 모의고사 또 잘 보시고, 그때 또 강평으로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강의 들으셔서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1월 모의고사 강평 때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